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금요일인데 프레스룸을 하네? 라고 혹시 생각하셨나요? 이번 주부터 금요일 프레스룸이 부활했습니다. 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오늘의 프레스룸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큰 일교차의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나타났는데요. 낮 동안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방무나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렇듯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그래도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며 대기의 건조함과 먼지를 조금은 해소시켜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중서부 지역과 전북, 경북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오후 들어서는 경남의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대구의 공기질 탁하다가 내일 오후부터 차츰 전국의 공기질 깨끗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에 제주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남해안,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글피 새벽까지 길게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전국 대부분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제주 많은 곳에서는 60mm까지 쏟아지겠습니다. 막바지 가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예년 기온보다 낮 기온 큰 폭으로 올라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과 대전이 22도, 대구 21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를 웃돌겠습니다. 휴일 오전 비가 그치고 나면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비가 내린 뒤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휴일 낮 기온 14도에 그치겠고 다음 주 중반 아침 기온은 4도 안팎까지 수직 하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골 공원에서 MBN 날씨 박선아였습니다. 오후 3시 가장 핫한 소식을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는 뉴스를 바로 만나보시죠. 헬로윈 참사 관련해 경찰 보고서를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오늘 낮 12시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보계장은 참사 며칠 전 축제 안전을 우려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삭제, 회유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고 소환 조사를 앞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경북 봉화 광산 매물 사고로 고립됐다가 221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생還한 광부 2명이 일주일 만인 오늘 퇴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행히 건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사고 당시 작업 반장이던 박정아 씨는 새롭게 태어났다며 봉사하고 사람들 챙기며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광산 작업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부탁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오늘 조금 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남부지법에서 예정됐던 결심 공판을 불과 1시간여 앞둔 오후 1시 반쯤 팔당대교 인근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5월 구속됐다가 지난해 7월 전자발찌 착용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된 바 있습니다. 큐시트 회의로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강재목 기자가 준비했죠. 네, 첫 번째 아이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서 전 정보계장 숨진 채 발견. 입니다. 네. 조금 전으로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번 헬로윈 참사와 관련해서 네. 이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의혹으로 입건됐었던 서울 용산경찰서 이 정보과 정보계장이 이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경찰은 오늘 오후 12시 45분쯤으로 이 정보계장이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에 의해 발견된 내용 강북경찰서에서 직접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기자단에게 전달된 내용입니다. 이 관련 혐의 설명드리면은 정보계장은 용산서 정보과 한 정보관이 헬로윈 참사 며칠 전으로 작성한 인파 관련 보고서를 참사 후로 참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네. 용산서 정보과장과 함께 삭제하라고 한 지시를 받고 있다라는 혐의로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지금 계속 붙이는 게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전 정보계장이라는 건데 그럼 현직이 아닌 거예요? 네, 이 정보계장 앞서 이미 지난 9일로 그러니까 네. 그제죠. 이 그제로 해가지고
대기 발령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상황 과정에도 아마 이 해당 조치가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런 상황까지 오기 전에 어떤 징후나 뭐는 없었을까요? 뭐 조사를 하고 취재를 좀 저희가 좀 하다 보니까 네. 이 정정개장은 하루 전인 어제로 네. 일부 동료에게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이제 보냈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또 오늘 역시도 이제 대기 발령 조치를 이유로 이 네. 서울 경찰청으로 이게 출근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출근지에서도 이제 오늘 중으로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계속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럼 지금 일단 혐의를 받고 있고 입건이 된 상황인데 특수본 조사는 받은 겁니까? 이 조사를 앞두고 있던 중으로 이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특수본은 이 사망한 정 전 계장과 네. 이 상관인 정보 과장을 아까 설명드린 이 혐의로 말씀드리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네. 또 이제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해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무실 PC 등을 조사하며 이 삭제 과정과 또 그 과정에서 직원들을 회유하고 또 종용한 혐의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었던 중인데 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벌어진 상황이라 여러 추측 역시도 계속해서 이제 더해지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효은 의원님. 지금 전 정보계장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 방송 조금 전에 막 나와서 저희도 아니 이런 약간 깜짝 놀랐는데 근데 지금 경찰이 굉장히 이 헬로윈 참사 때문에 많은 어떤 비난 여론에 지금 직면한 상황에서 사망 사고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경찰을 좀 집중적으로 비난하던 게 좀 다르게 좀 분위기가 바뀌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수본 조사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이동하면서 네. 그 뉴스를 들으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헬로윈 참사로 156분이 돌아가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또 부상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그 참사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또 관계되신 분이 그렇게 안타깝게 지금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지금 이 참사와 관련해서 지금 네.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정말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통령과 그리고 행안부 장관 등 윗분들한테 묻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들은 한결같이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계속 이거를 어떤 일선에 있는 분들, 특히 용산 경찰서랄지 소방서랄지 이런 분들에게 책임을 좀 전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거는 경찰에 특별수사본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정말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마치 지금 대통령께서 순방을 가시고 이 헬로윈 참사가 뭔가 잊혀지기를 바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한테는 이건 굉장한 충격이고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고 이것의 진상이 밝혀져야만이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정말 다시 원점에서 수사하고 원인을 밝혀내는 거 다시 이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수사에서 원인을 밝혀내는 이런 과정 중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좀 빚어졌습니다. 네, 뭐 헬로윈 참사로 156분이 숨진 참 안타까운 가운데 이런 추가 사망 소식은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지숙 기자, 네. 또 어제 치료 중이었던 이 헬로윈 참사로 치료 중이었던 장병이 숨졌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왔어요. 그렇습니다. 헬로윈 참사로 치료를 받던 중에 뇌사 상태에 빠졌다라는 네.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장병 지난 2일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한번 병문안을 갔던 그 사람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뇌사 판정으로 장기 기증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 김건희 여사 다시 한번 이곳을 찾았는데요. 네.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눈물을 보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런 김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지금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훨씬 잘하고 있다. 국민들 마음에 와닿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왜 이렇게 못하는지 아쉬움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10월 29일은 분명히 지났는데 네, 안타까운 소식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여야 애도까지는 한마음 한뜻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진실 규명에 대해서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어제 앞서 잠깐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야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을 했고 국회 본회의에도 지금 보고가 된 그런 상황이죠. 근데 민지숙 기자, 네.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오늘 장외 투쟁을 하겠다라고 좀 선언을 했어요. 맞습니다.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장외투쟁을 공식화한 건데요. 오늘 오전 이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진상규명에 협조적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할 수 있게 국정조사와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민주당 조금 전인 3시부터는 본격적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네. 이 서명문에는 이 무한 책임이라던 대통령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오직 경찰만 단두대에 올렸다. 웃기고 있네라며 희희낙낙하는 대통령실의 태도가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다라며 현재 이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는 모습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서명운동 관련해서 비판 목소리 즉각 있었습니다. SNS 자료들 좀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면요. 네. 이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를 위한 서명운동이 웬 말이냐라는 입장입니다. 이 아수라 같은 이 대표의 탄핵 운동이 지금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 아수라 같은 이 대표의 탄핵이 먼저다라는 게시글을 이렇게 올렸고요. 네. 이 조경태 의원 역시도 이제 SNS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 국가 혼란을 주동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당 차원에서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명백한 정쟁을 선언했고 이는 네. 국가 혼란 행위로 연결되고 당장 이제 구속까지 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입장 밝혔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취임 후 첫 장외투쟁 카드입니다. 이 장외투쟁 카드 함부로 꺼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재난의 정쟁화가 이제 본격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조사 지금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네. 요전에 국정조사 그 요구서 제출한 게 의원들 네. 181명이 했습니다. 네. 과반수가 넘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여당이 빠지고 야당만 하는 국정조사 좀 김이 빠질 가능성이 있죠. 뭐 정부나 여러 사람들이 그 출석해서 제대로 뭐 자료 협조나 증언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을 아주 그 서명 운동을 통해서 장외로 나가서 좀 극대화 시키겠다 뭐 이런 네.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국정조사를 반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여론을 좀 환기시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희생자 명단 공개, 또 내각 총리부터 총사퇴, 또 특검 도입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대장동 수사 압박도 좀 커오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네. 물론 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의혹을 이 수사를 해소할 만한 좀 네. 무슨 로드맵을 좀 내놔야 돼요. 경찰에서 셀프 수사에 대한 거 오늘도 정보계장 한 분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불신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뭔가 로드맵을 좀 내놓으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고 네. 야당에서도 너무 정치적 공세만 하지 말고 정말 이태원 할로윈 참사 같은 이런 불행이 안 나려면은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종합적으로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엊그제도 그렇잖아요. 세월호 때 1조 5천억을 들여서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네. 제일 핵심인 서울시 소방본부랑 연결이 안 됐어요. 이런 거부터 우리가 좀 더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너무 정치로 치닫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김여운 의원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대표가 꺼내든 장외투쟁 카드 사실 지금 주말마다 뭐 윤 정권 퇴진 집회도 일각에서는 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같이 맞물려서 이 윤 정권 퇴진 집회를 더 키울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이거는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장외투쟁이라는 단어는 네. 굉장히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매우 좀 그 강한 투쟁, 네. 마치 어떤 무조건 정쟁으로 가거나 정권 퇴진 운동 이렇게 연결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명 운동은 네. 국정조사를 하자. 정말 이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정확히 세우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서명 운동을 한다는 것이지. 네. 지금 뭐 매주 주말에
촛불 집회 또 다른 형태의 또 맞불 집회도 있습니다. 네. 거기에 뭐 민주당 의원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개인적인 참여지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매우 조직적으로 마치 뭐 이 참사를 정쟁화해서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타격을 주겠다 이런 그런 의도도 없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무조건 민주당이 합당한 요구를 이재명이 방탄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도 너무 단순한 저는 이부부족 사고입니다. 네, 지금 국정조사 서명 운동과 뭐 장애 집회는 사실 별개 건이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 사실 진상 규명 방법을 놓고 어떻게 보면 삿바 싸움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번 참사로 가장 크게 고통을 받은 분들 중에 한 분은 이태원에 있는 상인분들이 아닐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이태원의 네. 시간은 멈춰 있습니다. 이곳에서 영업을 하시는 상인분들 아직까지 그 시간에 멈춰 있는데 저희가 직접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감수할 건 감수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추모한다고 아니면 조사가 덜 끝났다고 경찰 라인을 쳐놓고 뒷골목에 그 경찰들이 24시간을 지키고 있으면 거기 주변에는 장사를 아예 지금 문을 안 열고 있거든요. 그럼 뭐 열 수가 없죠.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 놓고. 그리고 뭐 물어봐도 언제까지 이거 하냐 그래도 뭐 자기네들도 아직 모른다 그러고 윗선에서 지시가 없다고. 네, 현재 건축과 위생과 이렇게 정부 쪽에서 조사하는 인원들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손님들의 발길은 거의 끊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 당시 참사 현장을 목격했던 젊은 직원들은 트라우마를 호소하면서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하기 어렵다 이렇게 상인분들에게 문자를 보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월세를 내야 하고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정부 차원의 조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자가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장사를 못하고 힘들다고 말하기도 사실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헬로윈 참사. 근데 이 헬로윈 참사 관련해서 강재묵 기자. 고든 램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네, 잘 아시는 분도 또 이제 생소한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네. 이 영국 출신 유명 셰프죠. 이 소위 네. 쿡방 통해서 우리나라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바가 있던 이제 셰프인데 네. 현재 방한 일정을 소화 중입니다. 이번 헬로윈 참사를 계기로 다소 특이한 요청이 있었어서 이슈가 됐습니다. 네. 이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측으로 지하철 이용 시로 안전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이 이제 내가 지하철 이용할 때 안전 관련해서 요원을 붙여달라? 요원을 붙여주고 인력 배치를 해달라는 네. 이제 요청이 있었던 건데요. 참사가 있었긴 해도 이제 과도한 요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이제 익명 커뮤니티 통해서 특히 좀 의견들이 많았는데 좀 살펴보시면 네. 이 교통공사 측 직원으로 보이는 글 이제 공익 목적도 아닌데 네. 이 본인 사업 홍보에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해가 안 간다는 의견 보였고요. 또 이제 경찰분으로 추정되는 글로도 이제 외교관도 아니고 무슨 외교관도 아닌데 이렇게까지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이제 경찰 쪽으로 요청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오전 11시부터 해서 1시간 동안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 네. 이제 인력 배치를 좀 부탁해달라는 내용이었고 네. 민원은 접수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달됐지만 서울교통공사 측에서 뭐 이제 지하철보다 안전한 교통편을 이용하면 안 됐겠느냐라는 의사를 표했는데 네.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파쏠림 현상은 없었고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어쨌거나 인파쏠림 현상도 없고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참 다행인 상황이긴 한데 윤영걸 대표님, 네. 고든 램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요. 다만 이제 고든 램지 하면 신문에 난 걸 봤는데 네. 햄버거가 14만 원짜리라는 걸 봤어요. 네. 그래서 14만 원 주고 햄버거를 사 먹는다. 저는 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얼마나 고급이길래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지하철 영국 지하철 이분 영국 분이거든요. 네. 사냥꾼이고 뭐 여러 가지 식당도 경영하고 하는데 영국 지하철하고 우리나라 지하철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하철이 훨씬 좋아요. 아, 네. 영국은 아주 컴컴하고 별로 네. 안 좋아요. 우리나라 지하철 이 고급을 한번 저는 타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네. 고든 램지가 네. 자기가 굉장히 인기 연예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식당 주인인데 그 인파가 몰려서 자기가 자칫하면은
뭐 사고 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거 알아볼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저는 뭐 잘 모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아니 근데 이게 어쨌거나 뭐 그런 사실 비판도 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는 비판도 있긴 한데 또 한편으로 이 헬로윈 참사를 외국에서 볼 때는 어유 한국 이런 나라라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시각이 또 반영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은 영국은 사고 안 나나요? 영국도 그 축구 팬들 사고 수시로 납니다. 네. 네, 선진국이라고 그래서 그 콘서트장이나 축구나 이런 거 네.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로윈 우리가 참 앞서 슬픈 사건이긴 하지만은 네. 그거 갖고 뭐 한국 지하철을 불신하고 그건 좀 오버한 거 아닌가. 또 우리 그 지하철 당국, 경찰 당국에서도 과공 비례라고 네. 거기다가 또 수행원까지 경호원 인력까지 붙여서 한 거 조금 과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대통령실 소식입니다. 이 제목은요. 윤 대통령 순방 출발, 이 환송 나온 주호영, 이상민입니다. 이 윤 대통령 오늘부터 4박 6일간 동남아 순방에 나섭니다. 이 성남공항에 준비된 그 논란의 공군 1호기 전용기를 타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는데요. 이 일정이 매우 바쁩니다. 이 G20 정상회의를 참석하면서 이 중간중간 뭐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어쩌면 이 다른 다자회담도 현지에서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윤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이 우리 국익이 걸린 중요한 일정이라서 어깨가 무겁다라고 밝히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이 출발한 비행기에 어제 우리가 다뤘었죠. MBC 출입 기자를 못 태우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MBC 기자는 탔나요? MBC는 결국 못 탔습니다. 탑승 불허 결정이 확정이 됐고요. 네. 이후에 저희가 출입 기자단 차원에서 좀 대응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네. 했는데 맞아요. 여기에 더해서 또 한겨레와 경향의 경우 이 항의의 뜻으로 자발적으로 이 민항기를 타겠다, 전용기에는 타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네. 이 전원으로는 지상파 중 한 곳도 사실은 전용기 거부 운동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이 당장 오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그쵸. 기간 동안 민항기 편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 전용기에 타게 됐다라는 전원도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어제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에 대해서 또 한 번 입장을 냈는데요. 이 단순히 대통령실을 비판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고 네. 가짜 뉴스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문가도 확인이 어려운 음성을 자막으로 내보내서 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관련이겠죠. 네. 이 기정사실화했다. 이게 국익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혈세를 들여서 전용기를 띄우고 순방을 가는 거 결국은 어떤 실질적인 좀 국익을 위한 일을 해달라는 국민의 요청인데 여기에 반하는 행동이어서 일종의 취재 제안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은 이게 언론 탄압이 아니라 가짜 뉴스에 대한 어떤 페널티 개념인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윤영걸 대표님도 이제 기자셨었잖아요. 네. 근데 이 출장 갈 때 취재 관련해서 출장 갈 때 보면은 뭐 CEO가 타거나 뭐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 안에서도 사실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비행기 안에서 편한 자세로 네. 비행기 좀 안정이 될 때 이륙하고 네. 대통령이나 뭐 어디 기업 회장이나 높은 분들이 네. 이 기자들 모인 데 와서 간단한 간담회를 해서 네. 거기서도 좀 얘기를 나누긴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용기 타면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공짜는 아닙니다. 돈 내죠. 다 n분의 1 바깥까지 정확히 계산합니다. 그럼요. 다만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거는 이제 전용기를 타지 말고 우리는 전세 버스 타고 갈 테니까 너는 마을 버스나 뭐 시외 버스 타고든지 알아서 대중교통 와. 이용해라. 그러지 언론 탄압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저는 두 마디가 생각납니다. 네. 하나는 오죽했으면 또 하나는 그래도. 오죽했으면 왜 그러냐면 네.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인지 뭐 난리면인지 그거 갖고 네. 그 MBC에서 자막까지 붙여서 아예 기정사실화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실제 말한 사람은 대통령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분노를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네. 그때 그 욕한 거를 또 미국 국무부하고 백악관에 MBC에서 보내가지고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응답도 물어봤거든요. 네. 그리고 사후 조치가 또 대통령실에서 좀 서운한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과거
그 후보 시절부터 좀 쌓인 게 이번에 좀 터진 거 아니냐. 그래서 오죽했으면 언론으로서 좀 MBC가 좀 지나친 면이 있었다는 생각 들고 그래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언론사는 차별하되 언론인은 차별하면 안 된다. 네, 언론사는 뭐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어느 정도 네. 차별은 불가피하죠. 하지만은 MBC라는 언론인을 차별하게 따로 간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좀 같이 가는 모습. 이유극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부드러운 게 강한 걸 이긴다는 노자 말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좀 강경일변도로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이런 취재 제한이라는 어떤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어제 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기자들, 언론인에게도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거는 다른 언론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건 확실합니다. 언론 통제라는 비판에 대해서 언론 통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자실을 대못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언론 탄압이고 통제인 거예요. 네, 이 과거에 뭐 DJ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뭐 기자 출입 제한은 있었다라고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강재묵 기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이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사실 왜곡이라고 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네. 어제로 올라온 이 SNS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네.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단 엠바고를 이제 모 일보의 기자가 네. 깨트리는 바람에 출입기자단 자체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고 100일간의 출입 정지를 시켰으나 70일 만에 출입 허용을 이제 기자단 자체적으로 결정했다고 이제 언급했습니다. 이어 정 위원장께서 이 사실을 좀 직시하고 내용 자체를 좀 명확하게 정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 SNS 글 통해서 올렸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 대표가 또 한마디 했는데요. 유치하고 졸렬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취재를 위한 대통령 전용기에 특정 언론이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탑승을 시키지 않겠다는 이 해괴한 일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선진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창피합니다.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유치하고 졸렬하고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특정 언론 취재 배제 즉시 처리하십시오. 네, 여기에 더해서 야당에는 이번 논란에 정말 특화된 이름을 가진 의원이 있습니다. 누구요? 전용기 의원인데요. 네. 이 전 의원은 자신의 이름을 이용한 항의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SNS에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특정 언론만 쏙 꼽아서 전용기에 못하게 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만 메모로 남긴다라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전용기를 태워줘라라는 문구를 띄운 모습을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비단 민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인데요. 이 내용도 좀 차례로 살펴보시면 유 전 의원이 자유라는 헌법 가치를 대통령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역시도 이 자유 두 글자의 간결함과 무거움, 또 어려움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함축적으로 비판 의사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논란 속의 순방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순방이 끝나고 올 때까지는 어쨌거나 이 논란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일단 윤 대통령이 출국을 했죠. 근데 윤 대통령이 출국할 때 과연 서울공항에 이 사람들이 나올까 좀 주목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 네, 바로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입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메모 논란으로 저희도 소개해드린 바 있었죠. 네. 김은혜 강승규 수석이 운영해서 퇴장시키는 상황에 이제 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 아니냐라는 이유로 친윤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 역시도 이제 헬로윈 참사 책임론으로 풍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죠. 이 두 사람 모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송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네. 특히 윤 대통령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이상민 장관의 경우
장관의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는 듯한 지금 장면이 나가고 있는데 격려하는 그러네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른바 이 대통령실 물갈이 사태라고 해서 네. 이윤 대통령과 이제 장제원 의원 사이가 좀 소원해진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네. 시정연설 과정 중으로 이제 장 의원 어깨를 이제 툭툭 치는 연설 끝나고 나올 맞습니다. 때죠. 끝나고 나올 때로 툭툭 치는 모습이 있으면서 네. 뭐 소원한 게 아니구나, 문제가 없구나라는 역시나 식으로 좀 신뢰가 이렇게 여전하구나. 여전하구나는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비슷한 모습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인물들이 나올지가 좀 주목됐던 이유가 이 앞서 첫 순방 때로는 당시 윤 대통령과 갈등설이 돌고 있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네. 이제 환송식에는 불참하고 귀국 당시로 이제 깜짝 마중을 해가지고 또 이제 불화설을 좀 이렇게 이제 매조짓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때문에 이 주 원내대표 이상민 장관의 참석 여부가 주목되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이상민 장관 이 두 사람 이 참석이 주목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나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친윤계 의원들이 주 원내대표를 집중적으로 좀 공격을 하고 있죠. 주 원내대표에 대체 무슨 말을 두고 공격을 하는 걸까? 저희가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대통령 이상민 장관의 그 인사가 우려할 만큼이 아니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저는 적절한 발언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조사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범위라든지 시기라든지 저희들이 수용 여부나 시기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성규 시민사회수석께서는 좀 퇴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뭐 이상민 장관 발언에 대한 평가 아니면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 그리고 마지막에 수석 퇴장까지 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당내에서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이 수석 퇴장 관련이었습니다. 이때 주 위원장이 좀 원내대표가 또 위원장을 맡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 만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친윤계 의원들 일제히 이 주 원내대표를 공격했는데요. 김기현 전 대표 얘기 듣고 오시죠. 장제원 의원이 좀 밝히기를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당내 여론이 있다. 내부에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장제원 의원이 없는 걸 뭐 그런 분위기가 없는 걸 있다고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 알고 있습니다. 회장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의 진행을 아마 제가 맡아 있었으면 매우 원활하게 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얘기 듣고 오셨고요. 이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이 주 원내대표가 수석들을 2번이나 일으켜 세워서 사과를 시켰다. 이렇게 되면 2번 벌을 주는 꼴인데 의원들 사이에 정말 부글부글했다. 이런 행보가 걱정이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윤 대통령의 수행실장 출신인 이용 의원의 경우에는 네. 비공개 국민의힘 의총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강기정 정무수석이 운영위에서 더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우린 이렇게 대처하느냐라면서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이용 의원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선입니다. 초선 의원이 5선 중진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김효은 위원님, 사실 어제 친윤계 의원들이 이 윤 대통령이 친윤계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불만을 토로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제를 기점으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집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윤심이 반영된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이 6개월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당정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지를 저는 명확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방어, 그러니까 호위무사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아까 정진석 비대위원장님도 보십시오. 당의 당 대표격이면 그럼 뭐 민생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주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공격하거나 그리고 대통령실의 어떤 실수들을 방어하는 데 되게 급급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은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헬로윈 참사 처음 났을 때 이상민 장관의 책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때만 해도 여당에서 아마 책임론이 좀 있었던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총에서 초선 의원이 중진 5선 의원을 지적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국민의힘과 전혀 어떤 관계가 없습니다. 그럴 때
주호영 의원 같은 이런 중진보다는 작년에 나와 선거에 그 생사를 같이 했던 이용 수행실장이랄지 네. 그리고 저격수로 나서서 나를 방어해줬던 초선 의원들이 훨씬 충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대통령이 6개월 그동안에 너무 많은 것들, 뭐 인사 참사랄지 뭐 외교 참사랄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럴 때 지금 더 이상 그렇게 끌려갈 수 없다. 새롭게 국민의 힘을 정비해서 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삼겠다.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좀 쓴소리를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런 상황에 가장 곤란할 사람은 아마 당사자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닐까 싶은데 강재묵 기자, 주 원내대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주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상을 해야 되는 이제 원내대표의 입장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당내로 이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직접 의견 표했는데요. 확인하고 오시죠. 수석 퇴장 조치하신 거 두고 당내에서도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뭐 내가 뭐 내 정치 알겠습니까? 그건 뭐 각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저희는 원만한 회의 진행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결정을 했던 겁니다. 네. 왜 주호영 원내대표 김은혜 수석 2번이나 일으켜서 사과시켰느냐, 퇴장시켰느냐?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대화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퇴장을 시킨 게 적절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부글부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원내대표로서는 협상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의해서 결정을 내린 거다. 네, 지금 같이 들으신 것처럼 주호영 원내대표를 또 옹호하는 목소리도 또 당내에서 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 어제 분명히 이제 윤 대통령이 이 전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만 일단 지금 일제히 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저격을 하고 있는데 어제 알려졌던 게 윤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첫 번째로는 이 두 수석을 일으켜 세워서 퇴장시킨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상민 장관, 왜 장관 하나를 보호를 못하냐라는 불만도 있었다라는 게 어제 나왔던 사실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어요, 강재묵 기자. 네, 필요하다면 정무적 책임도 따지겠다라고 이제 윤 대통령이 발언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주목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실이 해당 내용을 두고 해석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여파가 커지자 이제 원론적인 발언이었다고 이제 해명해서 정부 책임론에는 선을 다시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도 이 진상조사를 통한 사법적 책임을 강조했는데요. 이 막연한 정부 책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상민 장관 경질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선을 그은 게 아닐까 싶은데 하지만 또 외부에서는 계속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어떤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세월호 참사 당시 주무장관이었죠.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견해가 이제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상민 장관의 사태가 이제 지체되고 늦어질수록 민심 수습은 더더욱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듣고 오시죠. 시간이 지체되면 정부가 민심 수습 차원에서 도의적인 또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건데 기회를 일시할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무장관으로서는 일단 책임을 크게 통감하면서 사의 표명을 대통령께 하고 뭐 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 밖으로는 얘기를 안 해도 그렇게 하고 그 수용 여부는 대통령이 정치적인 결단으로서 하는 것이니까 그건 이제 조금 또 별개의 문제죠. 네, 지금 이주영 전 장관 나였다면 먼저 대통령한테 사의를 표명했을 것 같다. 근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결단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그런데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보면은 이제 어깨 툭툭 좀 이렇게 치기도 하고요. 대통령실에서 경질론에 대해서 약간 선을 그는 것 같기도 하고 신뢰가 여전하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뭐 신뢰는 여전하다고 봐야죠. 어깨 툭툭 친 게 친근감의 표시가 아니겠어요? 근데 대통령의 자리는 공하고 사가 좀 나뉘어야 되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 장관의 이 사태에
모든 책임, 도덕적, 정치적인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습니다. 경찰하고 소방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주영 과거에 세월호 때 그 해양수산부 장관 그분은 8개월 후에 나갔습니다마는 철저하게 팽목항 가서 낮은 자세로 수염도 안 깎을 정도로 낮은 자세로 유족들하고 함께 했어요. 근데 지금 이상민 장관은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떡하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완전히 행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 대통령실에 참모가 꼭 대통령한테 10마디를 해야 돼요. 10자. 10자 뭐요?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김대기 비서실장도 며칠 전에 사건 터질 때마다 잘라버리면 후진적이다 그랬는데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아끼는 거하고 국가가 공적으로 가는 거랑은 다릅니다. 이태원 할로원 참사를 극복하려면은 이상민이라는 벽을 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나가라는 게 아니라 수습한 후에 어느 정도 있은 다음에 적절한 때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아마도 이번 순방에서 좀 생각을 정리하고 돌아와서 귀국해서 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또 전망도 있긴 합니다.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이번에 이재명 대표 관련된 검찰 수사 상황 준비했습니다. 제목은요. 정진상 미쳤구만 격분 왜입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조금 강한 문구가 나왔는데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이 예상됐던 이 대장동 사업, 이 사업을 추진한 김만배 씨에게 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양반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김만배 씨가 이런저런 핑계로 약속했던 돈을 주지 않아서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런 대화는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혀 있습니다. 아니 그럼 구체적으로 뭐 돈을 얼마 주겠다 이게 약속을 딱 했던 겁니까? 네, 약속한 돈 이렇게 나왔는데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대장동 애초의 사업 이익이 김만배 씨가 절반의 지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49.9% 가운데 37%는 이재명 대표 일당에게 건네주기로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프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이 김만배 씨 정진상 실장에게도 너네 지분 30%니까 필요할 때 써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정 실장 여기에 대해서 뭐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받기로 했던 돈을 건네받는 식의 이야기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지금 뭐 37.4% 뭐 이렇게 뭐 퍼센트가 나오는데 돈이 그럼 금액으로는 얼마예요? 네, 금액으로 이야기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퍼센트가 계속 변하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37.5% 약속했다가 마지막엔 24.5%로 조금 줄어듭니다. 최종적으로는 428억 원을 주겠다. 그래도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줄어들었다고 해도 단위가 굉장히 큰데요. 그런 만큼 모든 언론 지난해 이 대장동 이익 배분의 대부분을 받는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가 누구냐. 모두가 이걸 궁금해했었죠. 관련 내용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선화동의 1호 절반은 뭐 그분 것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그 말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요? 제 쪽으로는 어떤 더 이상의 어떤 구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녹취록에도 그분이란 표현이 또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그 지금 얘기하는 지금 언론의 세간에서 얘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지금 약정됐던 돈을 안 줘서 미쳤구만 이라고 정 실장이 얘기했다는 게 영장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 결국 뭐 당연히 주기로 한 돈인데 왜 안 주냐라는 이런 얘기일 텐데 정 실장은 아유 나는 약정을 했었던 바가 없다. 뭐 전혀 사실 무고에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그런 약속도 한 적이 없다. 라고 반박을 했었지 않아요, 이수아 기자? 네, 어제 이런 입장을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고요. 428호 약정석 사실 무근이다. 검찰은 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조직이다라는 식으로 반발을 했는데 이 영장 속에 드러난 내용에는 정반대의 진술이 담겼죠. 이 수익금
700억 중 428억은 정 실장을 포함해서 유동규, 김용희 세 사람이 공유하기로 약속됐다라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이 진술 내용 아무래도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만 유 전 본부장은 약정된 428억 중에 내 몫으로 돌아온 것은 없다. 오죽하면 난 지금 빚만 7천만 원이 있냐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유동규 씨는 지금 석방돼서 나와 있고 그런데 유동규 씨 말고 지금 계속 언급이 되는 남욱 변호사 그리고 김만배 씨 이 두 사람도 곧 이 구속 시한 만료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번 달 안에 풀려날 예정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에 열린 대장동 의혹 관련 1심 공판에서도 관련 내용으로 이 검찰과 변호인 반발이 오가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일단 검찰 측은 두 사람이 기존의 혐의 외에도 정진상, 김용씨 관련해 추가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구속기한을 늘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건데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인들은 이게 별건 구속으로 위법하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김만배 씨가 도망간다고 누가 생각하겠느냐라면서 강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은 의원님. 지금 일단 남욱 변호사 그리고 김만배 씨에 대해서 구속시한 연장을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구속영장, 구속영장, 각종 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등에서 나오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자꾸 언급이 되고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게 이재명 대표로 검찰의 칼날이 향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정진상 정무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정확히 검찰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6개 글자로.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떠오른 단어가 있죠. 지난번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두 사람의 관계를 경제 공동체다. 그래서 이익을 공유한다. 그래서 한 몸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는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했지만 최순실 씨가 받은 것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었다. 이걸로 사법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재명 대표는 10원 한 장도 안 받았다라고 했지만 결국 세 사람은 같은 정치 공동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검찰이 그 6개 단어로 명시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검찰의 의도대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같은 그런 뇌물 속에서 정치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지의 여부는 이제 검찰이 증거로서 밝혀야 될 것이죠. 그렇지만 검찰이 매우 정치적으로 저는 이런 그 프레임 전쟁을 먼저 시작했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 압수수색 그다음에 공소장을 통해서 사실관계들이 뭐 사실인지 아니지만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사의 제목도 매우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정진상 정무실장이 뭐 나는 저수지를 갖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엄청 뭐 부정 기리가 마치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매우 돈을 안 주지가 격노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뭐 검찰이 어떤 이런 것들을 정말 정치적 해결이 아니라면 정말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세 사람 뭐 당연하죠. 정치인들은 정치적 공동체입니다. 동질적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는 것 가지고만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 그런 것도 너무 정치적인 의도가 보여진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검찰은 수사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강재묵 기자 준비했죠? 마지막 아이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살던 60대 여성 살해, 범인 정체는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사고 소식 준비했는데요. 이 개요를 설명드리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9월 28일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경찰에 접수되는데 혼자 사는 어머니가 사망한 걸 발견했다는 아들의 신고 소식이었습니다. 이 어머니 집을 찾았다가 숨진 상태를 발견했는데 모친의 시신은 이미 부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홀로 지내기도 하셨던 만큼 이제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될 뻔한 내용이었는데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사건이 이제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사인이 약물 중독으로 나온 건데요. 이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게끔 된 거죠. 이 주변 인물로 그래서 추가 수사를 이어갔는데 다름 아닌 친딸이 이 화약 액체를 몰래로 어머니께 먹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니 왜 엄마를 살해한 겁니까? 이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인데요. 다소 충격적이면서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 존속살해 혐의로 입건됐고요.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는데 뭐 어머니에게 죄송하지 않냐,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계획이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묵묵부답으로
지나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하시죠. 숨진 어머니께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십니까? 그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범행 계획하셨나요? 어머니인 척 남동생에게 문자 보낸 거 사실이신가요? 그 화학물품 어디에다가 섞어서 어머니께 계속 이렇게 드렸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께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세요?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어머니께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네, 그런데 왜 시신이 이렇게 부패할 때까지 발견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맞아요. 알고 보니 이 여성, 숨진 어머니의 핸드폰으로 남동생에게 일주일 동안 계속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엄마인 척하고 이 살해 사실을 숨겼던 건데요. 조사 당시에 경찰이 어머님의 핸드폰 어디 있느냐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그런 정황들을 숨겨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 놀랄 노짜입니다. 근데 더더욱 놀랄 일이 강재묵 기자. 이 모녀 사이가 좋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가 좀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 주민들에 따르면 이 모녀가 이제 팔짱을 끼고 붙어 다니는 모습을 봤다. 사이가 나빠 보이지는 않았다는 설명이고요. 하지만 이제 딸이 사위랑 좀 사이가 안 좋았다는 뭐 이야기도 있기는 했었는데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집갔다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이게 사고 나고 난 게 딸이 사고하고 사이가 안 좋다 한다고 그러대. 근데 오늘 봄에 여기서 살다 싶었다 그래요. 딸이 돈 빼물라고. 윤영걸 대표님, 이거 직계 존속 살인 혐의입니다. 사실 이거는 일반 살인 사건보다 훨씬 더 이 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존속 살해죄는 일반 살해보다 더 엄해서 사형 무기징역도 7년 이상. 그러니까 대부분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부자간에는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사건이 좀 있습니다만 친어머니하고 딸하고는 이런 일은 거의 드물거든요. 저는 이 사건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굉장히 아픕니다. 맞아요.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비통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마디로 돈이 왼수인데 돈 없어도 우리가 마음만 맞으면 얼마든지 손잡고 할 수 있는데 너무 돈에만 매몰된 거 아니냐. 너무 가슴이 아픈 사건입니다. 부자지간이건 모녀지간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